새벽 3시 17분, 박지영 45세은 칼로 찌르는 듯한 정적 속에서 갑자기 눈을 떴다. 20년간의 독수공방 생활은 그녀를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깨운 것은 평범한 소음이 아니었다. 바로 위층 16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낮고 불규칙하게 끊어지는 남자의 신음, 소리뿐만이 아니었다. 낡은 아파트의 천장을 타고 희미한 진동이 그녀의 침대까지, 아니 온몸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지영은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렸다.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20년 전 지긋지긋한 도박빚과 외도로 남편 박병호 50세를 집에서 쫓아낸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불쾌감이었다. 아니 어쩌면 불쾌감을 넘어선 낯선 감정이었다. 미친 거 아냐, 이 시간에?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새로 이사 온 지 한 달 남짓 된 윗집 남자. 복도에서 한두 번 마주친 게 전부였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 하지만 어딘지 그늘이 드리워진 얼굴. 혼자 사는 남자라는 건 경비 아저씨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 또다시 들려오는 소리에 지영은 귀를 막아버렸다. 심장이 불쾌하게 쿵쾅거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심장을 핥히는 듯했다. 제발 그냥 잠이나 자자. 그녀는 억지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새벽이 끝나갈 때까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다. 밤새 설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커피를 한 잔 타서 베란다로 나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어떡해? 베란다 천장 모서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줄기는 정확히 그녀가 가장 아끼는 액자가 놓인 선반 위로 향하고 있었다. 급하게 액자를 집어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20년 전 이혼 직후 두 아이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다. 촌스러운 옷차림의 어색한 미소였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보물. 물에 젖어 나무 틀은 뒤틀렸고 갓 20살이 된 딸 수진과 고등학생 아들의 웃는 얼굴이 처참하게 얼룩져 있었다. 순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밤새도록 정체 모를 소음으로 사람 잠 못 이루게 하더니 이젠 멀쩡한 남의 집 천장의 구멍을 내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평소 같으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했겠지만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올랐다. 15층에서 16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계단이 유독 길게 느껴졌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젯밤에 그 신음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하지만 얼룩진 사진을 떠올리자 다시 분노가 끌어올랐다. 한참 뒤 안에서 둔탁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철컥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지영은 준비했던 모든 독서를 삼켜버렸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최현우 48세였다. 어젯밤 그녀의 상상 속에 있던 방탕한 남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반백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회색 티셔츠 아래로 넓은 어깨가 드러났지만 무엇보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다. 밤새 한숨도도 못 잔 사람처럼 눈은 퀭했고 깊은 눈빛 속에는 짙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누구시죠? 잠긴 목소리 또한 낮고 차분했다. 지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젖은 액자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아랫집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현우의 시선이 액자로 향했다. 그의 동공이 당황으로 흔들렸다. 물이... 셉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급히 집 안으로 돌아서며 베란다 쪽으로 향했다. 지영도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생각보다 집 안은 깔끔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휑한 공간이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 특유의 공허함이 가득했다. 베란다 한쪽 구석 커다란 화분 받침이 반으로 쪼개져 있었고 그 주위로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화분을 옮기다가 받침이 깨진 모양입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현우가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둘러 걸레를 들고 와 쪼그려 앉아 물기를 닦기 시작했다. 그런데 몸을 숙이고 움직일 때마다 그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고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지영은 똑똑히 보았다. 홍동, 흑. 지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어젯밤 그녀가 밤새도록 들었던 소리, 불쾌감과 혐오감에 몸서리치게 했던 그 소리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다. 저기, 어디 다치셨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질문이었다. 현우는 움직임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애써 괜찮았던 척했지만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지영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분노에 차서 올라왔는데 정작 마주한 것은 한 남자의 고독한 고통이었다. 그녀가 밤새도록 불쾌해했던 신음소리는 상상 속의 방탕함이 아닌 한밤중에 홀로 고통을 참아내는 소리였던 것이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진은 꼭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현우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가 일어서기 위해 제2의 벽을 짚는 순간 지영은 보았다. 티셔츠 아래로 언뜻 드러난 그의 허리에 복대가 단단히 감겨 있는 것을.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은 어쩐지 위태롭고 위축되어 보였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집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계단을 내려오는데 심장이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름 모를 복잡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녀는 부엌 싱크대에 망가진 액자를 내려 놓았다. 얼룩진 아이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그리고 창밖으로 16층 베란다를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지금 한 남자가 홀로 허리의 통증과 싸우며 깨진 화분 조각을 치우고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지영은 깨달았다. 지난 20년간 그녀의 마음을 닫아 걸었던 것은 비단 전 남편에 대한 배신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어쩌면 타인의 고통을 멋대로 상상하고 재단해버리는 자신 안의 차가운 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이후 박지영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불쾌한 소음이 아니었다. 아침 일찍 들리는 둔탁한 발걸음 소리는 그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는 소리였고, 저녁 늦게 들리는 샤워기 소리는 그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소리였다. 소리의 주인을 어렴풋이 알게 되자 무심했던 소음은 한 남자의 고독한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신경은 온통 16층을 향해 곤두섰다. 며칠이 지난 주말 오후 지영은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텅 빈 냉장고를 채워야 했고 무엇보다 며칠째 묵직하게 가라앉은 집안의 공기를 환기하고 싶었다. 어휴, 하필 지금. 엘리베이터 문 앞에는 점검 중이라는 팻말이 얄밉게 붙어 있었다. 15층에서 1층까지 까마득한 계단을 내려갈 생각에 지영은 절로 한숨을 내쉬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계단으로 향했다. 한층 한층 내려가 10층 계단참에 다다랐을 때였다. 위에서 무겁지만 안정감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자 역시나 최현우였다. 그는 가벼운 운동복 차림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건넨 것은 현우였다. 그의 얼굴엔 지난번처럼 짙은 병색 대신 운동 후에 쾌적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지영은 어색하게 대답하며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나 보네요. 네, 그러게요. 며칠 전부터 말썽이더니만. 어색한 대화가 오가는 사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다. 현우가 앞서 걷고 지영이 뒤따르는 모양새였다. 그의 넓은 등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땀에 살짝 젖은 티셔츠 너머로 보이는 단단한 등, 근육에 지영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나이에 남자 등이나 훔쳐보고 있다니.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렇게 어색한 동행이 7층쯤 이르렀을 때 지영은 장바구니를 든 손이 저려와 잠시 걸음을 멈췄다. 현우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돌아보았다. 제가 들겠습니다. 장 보러 가시는 길이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잠깐이라도 드는 게 낫습니다. 내려가서 돌려주시면 되죠. 현우는 망설이는 지영의 손에서 굳이 장바구니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스치는 순간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에 지영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그에게서 장바구니를 돌려받으며 어색하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왔네요. 이대로 헤어지기엔 무언가 아쉬웠다. 지난번의 오해에 대한 미안함과 그의 고통을 목격한 후에 복잡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저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감사 인사도 할 겸. 뱉어놓고 보니 너무 성급했나 싶어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현우는 의외라는 듯 눈을 살짝 크게 뜨더니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좋습니다. 지영의 집은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외로움이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현우는 지영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경치가 좋네요. 그래서 이 집을 선택하셨군요. 그의 말에 지영은 네, 그거 하나 보고 들어왔어요. 라며 멋쩍게 웃었다.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현우였다. 혼자 사신 지는 오래되셨습니까? 20년 넘었어요.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는 뭐 익숙하죠.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제 3년 됐는데도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네요. 혼자라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서. 지영이 말을 흐리자 현우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특히 주말 저녁이 그렇죠.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듯했다. 그때였다. 따르르르릉 지영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딸 한수진의 이름이 떠 있었다. 응, 수진아. 엄마 어디야? 전화 왜 이렇게 늦게 받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스피커폰이 아님에도 전화기 너머로 딸의 날카롭고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니 그냥 집에 있어. 손님이 와서. 손님 누군데? 엄마 내가 모르는 사람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지. 수진의 목소리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심과 통제에 가까웠다. 지영은 현우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살짝 돌렸다.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윗집 분이 잠깐. 윗집 남자 그물사에게 한 사람 엄마. 제발 왜 그렇게 사람을 쉽게 믿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는 듯한 딸의 말투에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해. 나중에 통화하자.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따뜻하고 편안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제가 괜히 폐를 끼친 것 같군요. 현우가 씁쓸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닙니다. 애가 저를 너무 과보호해서. 따님이 어머니를 많이 아끼나 봅니다. 차 잘 마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정중하게 인사한 뒤 현관을 나섰다. 지영은 그를 배웅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닫힌 문을 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년 만에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대화의 끝은 딸의 날선 경계심과 현실의 차가운 벽이었다. 다음날 아침 신문을 가지러 현관문을 열었던 지영은 문고리 옆 바닥에 놓인 작은 물체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자그마한 톱은 투펜이었다. 그 안에는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작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보라색 꽃이 심어져 있었다. 화분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정성스럽지만 조금은 투박한 글씨체였다. 어제 차 감사했습니다. 순간 지영의 가슴 속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확 밀려들었다. 20년이었다. 누군가에게 이유 없는 호의와 선물을 받아본 것이
그것도 꽃이라니. 그녀는 작은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보라색 꽃잎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낯선 설렘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보라색 꽃이 담긴 화분은 박지영의 베란다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아침마다 그 작은 생명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 20년간 잿빛이었던 그녀의 일상에 스며든 작지만 분명한 색채였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몇 번 더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서툰 분리수거를 돕기도 했고, 늦은 저녁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고르다 눈이 마주쳐 멋쩍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짧은 만남이 반복될수록 지영은 최현우라는 남자가 지닌 의외의 모습들을 발견했다. 그는 겉보기에 강인한 인상과는 달리 수줍음이 많았고 무뚝뚝해 보이는 표정 뒤에는 따뜻한 배려심이 숨어 있었다. 허리 통증은 여전한 듯 가끔 인상을 찌푸렸지만 그는 지영 앞에서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날은 저녁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다. 식사를 마치고 답답한 마음에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지영은 벤치에 홀로 앉아 담배를 피우는 현우를 발견했다. 담배 연기 속에 잠긴 그의 옆모습은 평소보다 더 깊은 고독에 젖어 있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로 다가갔다. 저녁 드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현우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담배를 껐다. 네, 방금 먹었습니다. 산책 나오셨나 봅니다. 네, 소화도 시킬 겸.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지영은 그의 옆에 조금 거리를 두고 앉았다. 나란히 앉아 바라보는 아파트 단지의 야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지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냥 좀 달라 보이셔서요. 다른 분들하고는? 지영의 질문에 현우는 대답 대신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다. 한참 만에야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작게 건설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어쩐지. 하지만 망했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뼈아픈 회한이 묻어 있었다. 지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다. 친한 친구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저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져졌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이 좀 남았습니다. 빚이라는 단어가 지영의 내리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의 현우도 아파트의 불빛도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녀의 귓게는 20년 전 술에 취해 들어와 무릎 꿇고 빌던 전 남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줘. 금방 갚을게. 다시는 도박 안 할게. 지긋지긋한 거짓말. 집안 곳곳에 붙었던 빨간 압류 딱지. 아이들 등록금을 들고 도망쳤던 그의 비겁한 뒷모습. 지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따뜻했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뒤로 물렸다. 방금 전까지 편안하게 느껴졌던 남자에게서 이제는 위험하고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아, 그렇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괜한 걸 여쭤봤네요.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그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갑자기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그녀를 부르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다. 역시 남자는 믿을 게 못 돼. 20년 동안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주문이 다시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따뜻한 눈빛도 수줍은 미소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을까? 작은 화분이 주었던 설렘은 순식간에 불안과 의심으로 변해버렸다. 조정도 저희들의 운리네. 같은 시각 도심의 한 깔끔한 카페에 한수진 25세은 맞은편에 앉은 사촌동생 민재를 재촉했다. 그래서 알아봤어. 누나, 이거 불법인 거 알지? 그냥 아는 형 통해서 간단하게 신용정보만 떼본 거야. 민재가 투덜거리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수지는 봉투를 낚아채듯 열어 그 안의 서류를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녀의 눈이 한 줄 한 줄 내용을 따라갈수록 표정은 점점 더 싸늘하게 굳어갔다. 채무자 최현우, 신용등급 8등급, 채무총액 5도 60만 원, 특이사항 파산 이력 사기죄 집행유예 보증 관련. 역시 수진의 입에서 얼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최악이었다. 그냥 좀 수상한 남자가 아니라 파산의 전과 기록까지 있는 완벽한 하자품이었다. 순진하고 외로운 엄마에게 이런 남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누나, 근데 이 사람 좀 안 됐네. 친구 보증 잘못 써줘서 이렇게 된 거라던데. 민재의 위로가 수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집어넣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는 내가 지켜야 해. 수지는 망설임 없이 최현우의 집 주소가 적힌 메모를 향해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16층 남자의 현관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박지영은 그날 이후 최현우를 유령처럼 피했다.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도 그가 나타날 기미가 보이면 계단으로 내달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아올린 벽은 20년 전보다 더 높고 단단해진 듯했다. 그가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울 때면 지영은 거실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보라색 꽃이 심긴 작은 화분마저도 이제는 그녀의 눈의 가시처럼 박혔다. 현우는 그런 그녀의 냉대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지영에게 다가서지 않았다. 그저 매일 새벽 4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고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올 뿐이었다. 두 집 사이에는 오직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한수진은 엄마의 변화를 전화기 너머로도 금세 눈치챘다. 평소보다 목소리는 가라앉았고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엄마의 모습에 수진의 분노는 더욱 들끓었다. 그 남자가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한 게 틀림없었다. 엄마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틈을 타 상처를 주었거나 아니면 돈이라도 요구했을 것이다. 더는 못 참아. 내가 직접 끝내야겠어. 수지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윗집 배관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는 핑계로 최현우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차갑고 사무적인 어조로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15층 박지영 씨 딸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 내일 오후 3시 아파트 앞 카페에서 뵙고 싶습니다. 현우에게서 온 답장은 짧았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한 작은 카페. 수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마치 중요한 협상을 앞둔 사람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무장한 채였다. 테이블 위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냉수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정확히 3시가 되자 카페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섰다. 그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작업복이 아닌 날 같지만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깊은 피로감은 감춰지지 않았다. 박지영 씨 따님 되시는 분이죠? 현우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지는 대답 대신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경멸과 적의를 숨기지 않는 노골적인 시선이었다. 본론부터 말하죠. 시간 없으니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지세요. 현우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해요? 수지는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가방에서 민재가 건네준 서류 복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파산 사기 전과 빚 5천만 원. 이게 오해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있나요? 현우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몸열감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이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한테 접근한 거죠? 20년 동안 남자 하나 없이 저희만 보고 사신 분이에요. 이제 겨우 좀 편안해지나 했는데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당신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카페 안에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테이블을 힐끔거렸다. 따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 당신 같은 사람들의 진심이 어떤 건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결국엔 돈이죠. 외로운 여자 등쳐서 돈 뜯어내려는 속셈 너무 뻔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현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지영 씨께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랬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모르죠. 수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 동네에서 떠나세요. 만약 계속 우리 엄마 주변을 맴돌면 그때는 이 서류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버릴 생각이니까. 어떤 망신을 당하게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과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고 그 사실이 사랑하는 여자의 딸에게 무기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수지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다. 얼음이 담긴 차가운 물이 현우의 얼굴과 상반신을 향해 정확하게 뿌려졌다. 현우는 미동도 없이 그 물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차가운 물이 셔츠를 적시고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경악조롱 동정? 여러 감정이 섞인 시선들이 비수처럼 그에게 박혔다. 이게 당신 같은 사람한테 어울리는 대접이에요. 알아들었으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진이 차갑게 쏘아붙이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카페 입구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박지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아파트 앞에서 딸의 차를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카페 안을 들여다본 것이 화근이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채 고개를 숙인 현우와 그의 앞에 싸늘하게 서 있는 딸 수진의 모습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수진은 당황하여 굳어버렸고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영은 깨진 유리 조각을 밟은 것처럼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세상이 딸이 뿌린 차가운 물 한 잔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끔찍한 사건 이후 15층과 16층 사이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침묵이 흘러렀다. 그날 박지영은 딸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고 카페를 나왔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악을 쓰듯 소리쳤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해. 수지는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항변했다.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나중에 엄마가 저런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우는 것보다 지금 망신 주는 게 100번 나아. 그날 밤 모녀는 전화로 한바탕 더 전쟁을 치렀다. 지영은 딸에게 깊이 실망했고 수지는 엄마의 어리석음에 분노했다. 결국 다시는 그 남자 만나지 마. 엄마가 내 엄마라면 이라는 딸의 최후 통첩과 함께 전화는 끊어졌다. 지영은 무너져 내렸다.
현우를 향해 쌓았던 의심의 벽은 이제 딸에 대한 원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로 바뀌어 있었다. 그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아니, 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20년 전의 껍질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현관문은 굳게 잠겼고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창이었던 베란다의 커튼은 굳게 닫혔다. 최현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날 카페에서 겪었던 수모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을 뿐이다. 그는 지영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자신의 존재를 지웠다.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섰고 지영이 잠들었을 자정 무렵에야 고양이처럼 조용히 돌아왔다. 그의 발소리는 이제 죄인처럼 무겁고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냈다. 아니, 버텨냈다. 수진이 던진 모욕과 협박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꺼져가던 생의 의지를 다시 지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의 딸에게 자신이 그런 식의 동정을 받아야 할 만큼 하찮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 인력 시장으로 나갔다. 허리 통증은 진통제로 버텼다. 건설 현장의 잡부 건물, 외벽 청소, 폐기물 처리.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돌아온 밤이면 그는 낡은 수첩에 그날 번 돈과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그가 유일하게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의식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 지영은 집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쿵쿵쿵 현관문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 앉았다. 누구세요? 나야. 박병호. 문 열어. 이 여자야? 지긋지긋한 전남편의 목소리였다. 술에 잔뜩 취한 껄렁한 목소리. 지영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여긴 왜 왔어? 당장 가. 돈 좀 줘. 급하게 쓸 데가 있단 말이야. 네가 인간이면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 문고리가 미친 듯이 덜그럭거렸다. 지영은 공포에 질려 현관문 앞 소파 뒤로 몸을 숨겼다. 제발 그냥 돌아가라.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던 병호는 이내 욕설을 퍼부으며 멀어지는 듯했다. 그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지고 나서야 지영은 긴장으로 굳었던 몸을 겨우 풀 수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의 인생은 왜 늘 이 모양일까? 과거는 왜 끊임없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걸까? 바로 그 순간 닫힌 현관문 너머 복도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는 듯 무거운 침묵이 느껴졌다. 현우였다.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계단을 오르던 그는 15층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모두 듣고 말았다. 술에 취한 남자의 고함, 그리고 그 너머로 들려오는 지영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까지. 그는 당장이라도 끼어들어 그 남자를 끌어내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다.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모욕당했던 자신의 처지가 떠올랐다. 지금 자신이 나선다면 오히려 그녀를 더 곤란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그저 어둠 속에 서서 박병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15층 현관문 안에서 지영이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현우는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15층으로 내려왔다.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지영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작은 흰색 약봉지를 걸어놓고 돌아섰다. 봉지 안에는 두통과 신경 안정에 효능이 있는 약국 진통제가 들어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소리 없는 위로였다.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작은 약봉지를 발견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박지영은 밤새 전 남편이 남긴 공포와 불쾌감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였다. 처음엔 누가 이런 걸 두고 갔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봉지를 열어보고 그 안에 든 진통제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어젯밤의 모든 소란을 그는 들었던 것이다. 지영은 약봉지를 든 채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고마움보다는 창피함이 먼저 밀려왔다.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추한 모습을 또다시 그에게 들키고 말았다. 딸이 뿌린 모욕의 물세례도 전 남편의 추악한 행패도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를 볼 낯이 없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박병호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대낮에 지영이 일하는 반찬 가게로 뻔뻔하게 찾아왔다. 가게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몇몇 있었다. 어이 박 사장, 나 돈 좀 줘. 10만 원만. 기름진 머리에 꾀죄죄한 행색의 병호가 카운터에 턱하니 손을 내밀었다.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긴 어떻게 왔어? 당장 나가. 왜 이래? 우리가 남이야. 당신이 번 돈에 내 지분도 있는 거 몰라. 내가 젊은 날 당신한테 바친 세월이 얼만데. 병호는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 없이 큰 소리를 쳤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남자 누구야? 전 남편인가 봐. 꼴 좀 봐. 지영은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해봐 같이 죽자는 거지 내가 당신 과거를 모를 줄 알아. 병호가 비열하게 웃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붙잡고 늘어지며 그녀를 나락으로 끌어내렸다. 결국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5만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고 말았다. 병호는 돈을 받아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유유히 가게를 나갔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가게 안에 남은 사람들의 동정과 경멸이 섞인 시선은 한동안 지영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다. 그날 저녁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최현우의 눈에 익숙한 인형이 들어왔다. 며칠 전 15층에서 행패를 부리던 그 남자 박병호였다. 그는 아파트 입구 화단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또다시 지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현우의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병호에게로 다가갔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현우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병호가 움찔하며 돌아보았다.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노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체격의 현우를 보자 병호의 얼굴에 경계심이 떠올랐다. 누구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15층 아주머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죠.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뭐 당신이 뭔데? 그 여자 새 남자라도 돼. 병호가 비아냥거렸다. 한 번만 더 이 근처에서 얼쩡거리거나 그분을 힘들게 하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현우는 병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삶의 밑바닥을 뒹굴며 단련된 현우의 눈빛은 병호 같은 양아치가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병호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씨발 재수 없게. 그는 욕설을 중걸거리며 꽁무니를 빼듯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현우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속이 답답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이런 어설픈 경고뿐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자신의 동으로 들어서려는데 낯선 여자가 그를 막아섰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에 값비싼 옷차림을 한 여자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원망과 증오가 서려 있었다. 당신이 최현우 씨 맞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의 눈빛이 그를 칼날처럼 훑었다. 역시 꼴 좋네. 사업 말아먹고 이런 거지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구나. 누구십니까? 여자는 차갑게 비웃으며 대답했다. 나 당신이 죽인 내 언니 김선영의 동생 김미경이에요. 김미경. 죽은 아내의 여동생. 3년 전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우리 언니 살려내 이 살인자야 라고 울부짖으며 그의 멱살을 잡았던 처제였다.
그녀가 어떻게 여길? 현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결코 좋은 일로 자신을 찾아왔을 리가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미경의 입에서는 도끼 서린 말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언니 그렇게 보내놓고 이제는 여기서 새 여자라도 만나서 살림이라도 차리셨나 봐.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아. 김미경은 작정하고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찾아온 초대받지 않은 또 다른 과거의 망령이었다. 김미경은 집요했다. 그녀는 최현우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다시 밀어넣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불법 흥신소를 통해 현우의 거처뿐만 아니라 그와 박지영의 관계까지 알아냈다. 김미경의 비틀린 마음속에서 지영은 자신의 형부를 유혹하여 불행을 잇고 새 삶을 살려는 파렴치한 꽃뱀이 되어 있었다. 우리 언니는 당신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는데 당신은 여기서 저런 여자랑 희희낙낙할 자격 없어. 내가 반드시 당신 인생을 끝장내 줄게.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현우에게 미경은 저주를 퍼부었다. 현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히 그의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였다. 그리고 며칠 뒤 김미경은 마침내 일을 저질렀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 박지영의 반찬 가게가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다. 주말을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주부들로 가게 하는 북적이었다. 지영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바로 그때였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자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값비싼 트렌치코트 차림의 김미경이었다. 그녀는 매서운 눈으로 가게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카운터에 서 있는 지영을 발견하고는 곧장 그녀에게로 향했다. 당신이 박지영이야. 날카롭고 싸늘한 목소리에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지영은 처음 보는 여자의 저기에 당황하며 되물었다. 누구신데? 그러시죠? 누구냐고 미경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이 여자 좀 봐.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뻔뻔하게 누구냐고 묻는 것 좀 보라고. 가게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가정 파탄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손님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번들거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지영이 애써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불안하게 내달리고 있었다. 미경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지영의 얼굴에 대고 경멸적으로 쏘아붙였다. 모르긴 뭘 몰라. 최현우 그 남자 알지? 사업 말아먹고 지 마누라 병수발도 제대로 못해서 죽게 만든 그 인간 쓰레기 그 남자랑 붙어먹는 게 바로 당신이잖아. 최현우의 이름이 나오자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게 안은 이제 완전히 구경꾼들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이봐요 손님, 여긴 장사하는 곳입니다. 나가서 말씀하세요. 가게 주인이 놀라서 달려와 미경을 말렸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비켜 오늘은 이 여자의 정체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야겠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미경은 이성을 이르는 듯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매대맨 앞에 진열되어 있던 갓 담근 배추김치가 담긴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나 처먹어, 이 여우 같은 년. 미경은 김치통을 집어들고 그 안에 있던 배추김치 포기들을 그대로 지영의 얼굴과 상반신을 향해 내던졌다. 시뻘건 김치 국물이 지영의 하얀 유니폼 위로 튀었고 묵직한 배추 포기가 그녀의 어깨와 가슴에 부딪혔다. 맵고 짠 냄새가 확 풍겼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지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김치 국물의 끈적하고 불쾌한 감촉,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동정과 경멸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치심에 온몸이 불타는 듯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귀를 난도질했다. 바로 그때 일을 마치고 지영의 가게 앞을 지나가던 최현우가
소란을 듣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김치 국물로 범벅이 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지영의 모습을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또다시 자신의 지긋지긋한 과거가 그녀를 더러운 오물 속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그가 미경의 이름을 부르며 분노에 차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깊고 공허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과 마주한 순간 현우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그녀의 삶에 나타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반찬 가게에서의 끔찍한 소동은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 전체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박지영은 남의 남자 홀린 이혼녀가 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고 경비 아저씨마저 그녀를 안쓰럽다는 듯 쳐다보았다. 세상은 그녀에게 붉은 주홍 글씨를 새겨버렸다. 그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가게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무기한 휴가를 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커튼을 친 어두운 집 안에서 시체처럼 누워 지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다. 20년 전 이혼했을 때보다 더 깊은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때는 최소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텅 빈 삶에 잠시 찾아왔던 작은 설렘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최현우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매일 밤 12층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정막과 싸웠다. 그녀가 안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였다.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는 꼴이 될까봐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었다. 그는 김미경에게 전화를 걸어 지독한 분노를 쏟아냈다. 하지만 미경은 그 여자가 불쌍해. 그럼 당장 헤어져. 네가 그 여자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게 유일하게 네가 할 수 있는 속죄야. 라고 악을 썼다. 그 말이 비수처럼 현우의 가슴에 박혔다. 그래, 내가 사라져야 한다. 내가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주는 것만이 그녀를 이 진흙탕에서 건져낼 유일한 방법이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현우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그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지금 사는 집을 최대한 빨리 빼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는 지영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만 했다. 이것이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그는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날 밤 그는 15층에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만에야 문이 아주 조금 체인이 걸린 채로 열렸다. 며칠 만에 보는 지영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푸석했으며 눈은 퀭하게 죽어 있었다. 무슨 일? 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기 없이 갈라져 나왔다. 현우는 차마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지영의 텅 빈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게 해드려서.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부디 저 같은 놈은 잊으시고 다시 예전처럼 평온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단어가 목구멍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억지로 발걸음을 옮겨 계단을 올라갔다. 문틈으로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지영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문을 닫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떠난다고 했다.
그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진다고 했다. 바라던 바였다. 그래, 이게 맞아. 그가 사라져야만 이 모든 끔찍한 소문과 상처가 끝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일까? 가슴 한구석에 시커먼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저 위층에서는 더 이상 그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벽 4시의 둔탁한 발소리도, 늦은 밤의 샤워 소리도, 가끔 들려오던 고통 섞인 기침 소리도, 그의 모든 존재의 흔적이 그녀의 삶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던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향했다. 굳게 닫혀있던 커튼을 젖히자 먼지 쌓인 창문 너머로 16층 베란다가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그곳에 서 있는 최현우의 뒷모습을. 그는 난간에 기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아주 작게 규칙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홀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끝에서 한 남자가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 순간 지영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난 며칠간 자신을 괴롭혔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치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저 남자 역시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깊은 고통 속에서 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했던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자신을 위해 떠나기로 결심한 남자의 저 고독한 어깨를, 저 서러운 눈물을 이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감정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수치심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그를 잃는다는 공포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녀는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밤이 깊도록 박지영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다. 위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 적막이 오히려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그의 소리 없는 울음이, 그의 고독한 뒷모습이 눈꺼풀 위로 어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다. 물이 새던 날의 당황스러운 첫 만남, 고장난 엘리베이터에서의 어색한 동행 작은 화분이 주었던 뜻밖의 설렘, 그리고 그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의 실망과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의 파도를 지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과거가 아니라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나약함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20년 동안 스스로를 피해자라는 감옥에 가둔 채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밀어내며 살아왔다. 최현우는 그런 그녀의 닫힌 문을 처음으로 두드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문틈으로 그의 상처를 엿보고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쳐버린 것이다. 이대로 그를 보내서는 안 돼. 새벽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의 공허함 대신 단단한 결심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며칠 사이에 해골처럼 변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찾아 입는 의식과도 같았다. 곱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무너진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아침 7시, 지영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짓누르던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갔다. 그녀가 향한 곳은 현우가 매일 새벽 일을 찾아 나섰던 인력사무소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다. 그는 아마 이사를 가기 전 마지막으로 일을 구하러 그곳에 갔을 터였다. 예상대로였다. 공원 한쪽 벤치에 현우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낡은 작업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듯했다. 아니, 어쩌면 일할 의욕조차 이르러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모습은 어제 베란다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고 위태로워 보였다. 지영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소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영 씨?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더듬거렸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영이었다. 이사, 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굳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 때문에 지영 씨가? 알아요. 지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김치로 맞은 거 동네에 이상한 여자라고 소문난 거 다 알아요. 창피하고 억울해서 죽고 싶었던 것도 맞아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요, 현우 씨. 어젯밤에 현우 씨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말에 현우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로 두려운 건 김치로 맞는 것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무서운 건 현우 씨를 혼자 울게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당신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지영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모두 쏟아냈다. 도망치지 마세요. 나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힘들겠죠. 앞으로 더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크고 투박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노동으로 거칠어진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내가 함께 걸어줄게요. 그 순간 현우의 무너져 내린 세상 속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영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어둠의 끝에서 마주한 구원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가장 깊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하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내가 함께 걸어줄게요. 박지영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고 맹세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들을 마주치면 그녀는 먼저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눈을 맞추며 인사했다. 그녀의 그런 태연한 모습에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당황하여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다시 반찬 가게로 출근했다. 가게 주인은 처음엔 그녀의 눈치를 보며 걱정했지만 예전보다 더 씩씩하고 밝게 일하는 그녀의 모습에 이내 안도했다. 물론 아직도 몇몇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훔쳐보거나 자기들끼리 소공어렸다. 하지만 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 시선 따위에 상처받지 않을 단단한 갑옷이 생겨 있었다. 최현우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새벽 인력 시장을 전전하지 않았다. 지영의 도움과 응원 속에서 그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청소용역 업체에 정식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새벽 일찍 출근해 고된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의 발걸음에는 절망적인 무게 대신 희망이라는 경쾌함이 실려 있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동네 뒷산을 오르며 평범한 일상을 나누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시간보다 충만하고 따뜻했다. 지영은 현우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고 현우는 지영의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서툰 농담을 던지곤 했다. 하지만 과거의 망령이 그렇게 쉽게 그들을 놓아줄 리 없었다.
그날은 현우가 월급을 처음 받은 날이었다. 그는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사들고 지영의 집을 찾았다. 소박한 둘만의 축하 파티를 열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이 거실에 마주 앉아 막 케이크에 촛불을 끄려던 순간 현관문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쾅쾅쾅. 박지영 문 열어 돈 내놔 이년아. 박병호였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 심하게 술에 취해 있었고 눈은 탐욕과 악의로 번들거렸다. 그는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영을 찾아온 것이었다.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지영이 그의 팔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차갑고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건 내 과거예요. 내 손으로 끝내야 해요. 지영은 현관으로 걸어가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술 냄새를 확 풍기며 병호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돈 당장 돈 내놔. 안 그러면 여기서 네 치부 다 불어버릴 거야. 그는 집 안에 남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더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오호라? 새 서방이라도 들였나 보지. 저 새끼는 아나 네가 얼마나... 병호의 추잡한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이었다. 맑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지영이 자신의 온 힘을 실어 병호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다. 병호는 순간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벽에 부딪혔다. 그는 너무 놀라 술이 확 깨는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뺨을 감쌌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저항한 적 없었던 지영이었다. 지영의 손바닥은 불이 붙은 듯 뜨거웠고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분노와 경멸로 불타고 있었다. 당신 미쳤어. 병호가 씩씩거리며 말했다. 그래 미쳤다. 지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20년 동안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한테 내 인생을 저당 잡힌 채 살았던 내가 미친년이었지. 하지만 이제 끝났어.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병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잘 들어 박병호.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 그때는 내가 당신을 경찰서가 아니라 땅속에 묻어버릴 테니까. 내 인생에서 꺼져.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20년간 묵혀두었던 모든 분노와 서름을 터뜨리는 포효와도 같았다. 병호는 그녀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는 감히 대꾸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현관 밖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지영은 그 자리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등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현우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습니까? 지영은 대답 대신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긋지긋한 과거의 족쇄를 제 손으로 끊어낸 시원하고 후련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를 안고 있는 현우의 눈에도 깊은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의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함께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는 마침내 진짜 과거가 되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었다. 박지영이 전 남편에게 날린 통쾌한 뺨 한 대는 그녀를 옥죄던 과거와의 완벽한 결별 선언인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완전히 걷혔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으며 무엇보다 진심으로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딸 한수지는 그런 엄마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노심초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얼굴에 떠오르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를 보며 수진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엄마를 저렇게 웃게 만드는 사람, 김치 세례와 전 남편의 행패라는 끔찍한 일을 겪고도 엄마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도록 곁을 지켜준 사람.
매일 새벽 땀 흘려 일하며 엄마에게 단 한 푼의 부담도 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 최현우에 대한 수진의 평가는 엄마를 노리는 사기꾼에서 엄마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엄마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수지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은 엄마가 아니라 불행했던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있던 자신의 불안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느 주말 오후 수지는 큰 결심을 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안 올래, 그 아저씨랑 같이. 전화기 너머의 지영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아, 정말 괜찮겠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건데 만나서 정식으로 사과도 하고 싶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응 갈게 고마워 딸이라고 겨우 대답했다. 약속한 주말 저녁 지영과 현우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수진의 집을 찾았다. 현우의 손에는 정성껏 고른 과일 바구니가, 지영의 손에는 손수 만든 반찬들이 들려 있었다. 문을 열어준 것은 수진의 남편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어서 오십시오 장모님, 아버님이라고 불렀다. 아버님이라는 말에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거실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식탁에는 수진이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수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 어색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았다. 오셨어요. 앉으세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수진의 남편이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이런저런 말을 걸었지만 정작 중요한 세 사람 사이에는 불편한 침묵만이 흘렀다. 한참 만에 수진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저 아저씨, 그날 카페에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따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지영 씨와 따님 사이에 괜한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늘 죄송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물컵을 들어 현우의 잔을 채워주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부디 저희 엄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이슬이 맺혀 있었다. 지영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길고 길었던 오해와 갈등의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현우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따스함을 느꼈다. 3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죄책감과 외로움이 오늘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과 현우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밤 공기는 시원했고 두 사람의 손은 따뜻하게 맞잡혀 있었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수진이가 당신한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 들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어땠어요? 기분. 현우는 걸음을 멈추고 지영을 돌아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다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지영을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든든했다. 지영은 그의 등에 팔을 두르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가진 외로운 개인이 아닌 서로를 보듬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박지영과 최현우의 시간도 계절처럼 평온하게 흘러갔다.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궂은 날씨에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산책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참 보기 좋다고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최현우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1년 반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다. 매달 월급날이면 그는 지영에게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빚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투명하게 공유했다. 그것은 보고의 의무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지긋지긋했던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1년 전 수진의 집에서 어색한 저녁 식사를 했던 바로 그날, 현우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직접 미역국을 끓이고 서툰 솜씨로 잡채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식탁 위에는 며칠 전부터 고심해서 고른 작은 꽃병을 올려두었다. 저녁 무렵 그는 조금 상기된 얼굴로 지영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서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우의 집은 여전히 횡했지만 오늘은 어쩐지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식탁 위에는 그가 하루 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지영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현우는 지영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지영은 숨을 멈췄다. 박지영 씨.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말을 천천히 내뱉었다. 1년 반 전 지영 씨는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저에게 함께 걸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죽어있던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제 빚도 다 갚았고 떳떳하게 지영 씨 옆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하고 기품 있는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남은 인생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웃게 만들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는 현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기꺼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행복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조용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현우의 죽은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현우는 아내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지영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좋은 사람 만났어. 하늘에서 당신도 이제 마음 편히 우리를 축복해줘. 미안했고 고마웠어.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죽음 앞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은 듯했다. 지영은 그의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과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현재를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것임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늦은 가을 오후 지영과 현우는 이제 그들의 집이 된 15층 아파트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참 좋다. 그렇죠. 지영이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네. 당신과 함께 있으니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부가 되었다.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수진네 가족과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한 것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었다. 지영이 문득 생각난 듯 웃으며 말했다.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알아요. 새벽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별의별 상상을 다 했다니까요. 현우가 멋쩍게 웃으며 자신의 허리를 두드렸다. 이놈의 허리 때문에 그때는 정말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럼요. 당신이라는 명약을 매일 먹는데 아플 리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마주보며 아이처럼 웃었다. 어느새 아파트 단지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현우가 지영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이제 들어가시죠. 저녁 먹어야지. 오늘은 뭐 해줄 건데요?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놨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다음 날 새벽 4시. 잠결에 있던 지영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위층이 아닌 바로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소리. 현우가 출근 준비를 위해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였다. 그녀는 눈을 뜨지 않으려는 채 그의 기척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한때는 정체 모를 불쾌한 소음이었고 어느 날은 한 남자의 고독한 고통이었으며 또 어떤 날은 그녀를 향한 희망의 발걸음이었던 그 소리. 이제 그 소리는 그녀의 바로 곁에서 들려오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안정적인 행복의 소리가 되어 있었다. 지영은 돌아 누워 옷을 입는 현우의 든든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에 현우가 돌아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